자,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이제 직장에서 나오세요. 직장에서 나오셨어요. 이제 일터에서 그 지겨운 일터에서 나오셔요. 지겨운 일터에서 나온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어디 가고 싶으세요? 바닷가 가고 싶으세요? 시원한 계곡물에 발 담그고 수박 드시고 싶으세요? 자, 어디로 가냐면 백화점으로 한번 가볼게. 자, 이제 우리는 노동자이면서 아까 이제 했죠. 엄마이고 뭐 짝했어요. 엄마이고 뭐 부인이고 아내이고 뭐 쭉 하면서 딸이고 뭐 이러면서 이러다 지금까지 이제 앞에 시간에 우리 노동자다. 이거를 이제 노동자로서 일터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 뭐 이런 걸 이제 위주로 했는데 이제 사회니까 우리 삶터는 어떤 모습이냐를 다루니까 일터의 모습만 다룰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 여러분들이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다. 집, 회사, 집, 학교 막 이렇게만 다니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집, 학교만 다니신 분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뭐를 안 하면 살 수가 없냐면 노동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죠. 당연히 노동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지만 소비를 안 하고도 살 수가 없어요. 소비가 뭔지 아시죠?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입는 옷 다 우리가 만들어 입고 우리가 먹는 거 다 우리가 만들어서 먹고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집도 어떻게 해요? 다 지었죠. 다 직접 지어가지고 우리가 사는 집도 다 짓고 옷도 만들어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아주 옛날에는 소비가 없었죠. 소비라는 개념이 없었죠. 소비라는 개념이 자급자족. 그런데 언제부터인가는 이제 우리가 소비를 하지 않고는 옷도 입을 수가 없고 왜 그러냐면 생산을 직접 하진 않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생산을 직접 하진 않고 생산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우리는 다 소비자들인 거죠. 물론 이 중에는 학교 다니시면서 생산자이신 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애도 퀼트 가방을 만드는데 퀼트 가방을 집에서 이제 만드는데 그거를 막 되게 비싸게 팔더라고요. 기술이 엄청 좋아가지고 잘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런 이제 생산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기계 생산을 얘기하는데 기계에서 이제 기계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는 모두 다 소비자가 된 거죠. 소비자가 되는데 우리 지금 현재 사회의 소비자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을 갔어요. 왼쪽이 이제 백화점인데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어머 이건 사야 돼. 뭐 이런 장면인데 혹시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하시나 모르겠네. 저는 조금 약간 이런 편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광고를 보면서 저는 이제 광고를 보면서 아 저거 한번 시켜 먹어야 되겠다. 아니면 저 제품으로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광고를 잘 보지도 않고 안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우리 나이 때가 좀 그런 것 같긴 해. 그쵸? 선생님들도 좀 덜 하실 것 같아. 젊은 층에 비해서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적 어머니 아시죠? 이적 아시죠? 가수 이적 아세요? 네, 가수 이적이라고 있는데 이적 엄마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왜냐하면 이적을 비롯해서 이적의 형제가 삼형제인데 삼형제를 다 서울대를 보내고 이적 엄마도 서울대고 이적 아버지도 서울대고 그 5명이 서울대인 거예요. 그 집안이 이제 그 아들 셋이랑 부모까지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이적 엄마가 이제 그래서 아들들한테 공부하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세 아들을 서울대를 보냈다고 해서 이제 유명한 엄마고 아동 무슨 글 쓰는 작가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가수 이적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런데 이 엄마가 임영웅이라고 아세요? 여기 계신 분들 아시는 분 이거 해볼까요? 가수 임영웅 아시죠? 예, 우리 가수 임영웅 아실 거예요. 가수 임영웅을 좋아한대요. 이적 엄마가. 그 가수 임영웅 좋아하는데 이적이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거예요. 우리 엄마가 임영웅을 좋아하는데 임영웅이 이제 막 광고를 찍었잖아요. 지금은 옛날부터 좀 덜 찍는 것 같아요. 처음에 미스터 트롯에서 우승하고 나서는 막 이 광고 저 광고를 찍었어요. 그러면서 임영웅이래. 이제 엄마가 그랬대요.
이명웅이 광고하는 거를 많이 사줘야 그게 잘 팔려야 광고주들이 이명웅을 또 찾는데, 그래가지고 이명웅이 광고하는 거를 막 다 사재꼈대요. 이 어머니가 다 사재끼는데 예전에 이명웅이 자동차 광고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근데 자동차는 못 사겠다고, 근데 자동차 빼고는 다 샀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산다고 그 얘기를 라디오에 나와서 이적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냥 이런 선입견도 좋은 선입견은 아니지만 이적 엄마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저한테 있었어요. 저는 이적 엄마가 쓴 책을 또 읽었었거든요. 옛날에 우리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가지고 서점에 가가지고 이적 어머니가 쓴 책을 사와가지고 어떻게 아이를 키웠는지를 쓴 책이에요. 그걸 또 열심히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적 엄마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던 거죠. 또 선입견이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랬다고 하니까 좀 약간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야, 이게 정말 언론이나 광고의 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이게 이제 왜 강제 소비라고 하냐면, 소비는요, 원래 어떤 걸 소비하는 거냐면 필요한 걸 하는 게 이제 소비잖아요. 나에게 필요한, 내가 생활하는데 또는 생활하지는 않아도,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나에게 필요하거나 내가 갖고 싶다거나 스스로 판단해서 사야지, 이게 이제 정상적인 소비인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의 소비는 강제 소비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가 내 모가지를 끌고 가가지고 백화점을 끌고 가가지고 너 이거 사 이거 사 이러지는 않죠. 물론 그러지는 않는데, 광고를 보면서 아, 광고의 홈스 속에 우리 저거를 사품을 사고 싶다, 나도 충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동 소비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과시 소비, 이거는 외국도 그렇지 않지는 않겠지만 나를 좀 과시하기 위해서 나의 내면은 겉으로 드러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내면을 겉으로 드러내는 게 사실은 내가 입은 옷이란 말이에요. 근데 옷이 내면을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면을 표현할 수는 없고, 그냥 그 자리에, 그렇죠? 적당하게 맞는 옷을 입으면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오늘 교육이고 노조 교육이니까 이제 특별히 입었는데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지금 너무 예쁘신데요. 얼굴 안 보여주신 분들 진짜 제가 너무 안타까운데 너무 예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순간순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년퇴직자 모의 교육이 맞나? 정년퇴직자 아닌데 지금 들어오신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할 정도로 너무 젊고 너무 예쁘시고, 아니 지금 어떻게 정년퇴직을 하세요, 세상에. 아니 만 60세라는 얘기신데 너무 예쁘신데, 이게 집이잖아요. 여러분 계신 곳들이 제가 보니까 거의 집인 것 같은데, 집 안에서도 입고 있었던 옷을 입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교육을 들어오시니까, 아무리 온라인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이경희 선생님도 아주 예쁘게, 우리 안성희 선생님도 예쁜 원피스를 입고 지금 제가 볼 때 브라우스인가 원피스인가 이렇게 예쁘게 옷을 입고 지금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예쁘게 옷을 입고 이제 교육 집이신데도 이러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옷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지난번에 그 뉴스에 그 걔 누구야, 그 이재용 딸이 20살인가 그런 딸이 이재용이랑 어디 가는 그 사진이 찍혔단 말이에요. 그 무슨 장례식장인지 결혼식장인지 가는 사진인데 무슨 원피스를 입고 있더라고요, 이재용 딸이. 근데 그게 무슨 800만 원이래나 900만 원이래나 하는 원피스라고 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과시소비죠, 과시소비. 그런데 저는 우리가 과소비를 하고 충동 소비를 하고 모방 소비를 하고 모방 소비는 뭔지 아시죠? 네, 남들 사면은 나도 똑같이 따라서 사는 거죠. 그리고 연예인들이,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연예인들이 이렇게 귀걸이 이렇게 하고서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날은 그 다음 날은 그게 완판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드라마에 어떤 귀걸이를 하고 나온 이런 게 다 그 연예인들한테 협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연예인이 쓰고 나오는 안경, 연예인이 여기 머리핀 하나 이렇게 꽂고서 만약에 나왔다. 머리끈, 무슨 이거 뭐야, 이거 목도리, 이런 거 하나만 하고 나와도 그게 이제 다 완판인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나 유명한 일화도 있어요. 송혜교가 어디에 무슨 원피스를 입고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백화점에서 파는 무슨 유명 디자이너 옷인 줄 알고 엄청 찾은 거예요. 그걸 엄청 찾았는데 알고 봤더니 시장에서 파는 2만 원인가 10,000원짜리 원피스였던 거예요. 그 원피스가. 근데 이제 송혜교가 입으니까 무슨 명품인 줄 알고 연락 찾은 거예요. 애들이 이제 자기도 그거를 사 입으려고. 정말 과소비할 뻔한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냥 시장 제품이었던 거예요. 막 인터넷 같은 데서 막 2만 원짜리 원피스 엄청 팔잖아요. 그럼 그냥 그런 거였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정말 너무 유명한 일화라고 하더라고요. 예, 누가 입었냐에 따라서 그게 당연히 명품인 줄 알고 이제 막 열심히 뭐 가방만 들어도 열심히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 이런 게 이제 모방 소비인데 과소비나 충동 소비나 과시 소비나 모방 소비가 우리의 잘못이냐 이런 거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게 예, 우리 아니 TV 보고 앉아 있는데 광고에 나오잖아요. 전지현이 치킨을 얼마나 맛있게 먹어요. 그냥 시켜 먹는 거지 뭐. 그래서 배만 나오고 살만 찌고 막 돈만 쓰고 환장하죠. 예. 그런데도 이게 충동이 억제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처럼 누가 이게 유행한다고 뭐 선글라스가 뭐가 유행한다 그러면 그거를 또 반드시 껴야 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죠. 우리가 임금 노동자들인데 임금을 받아서 먹고 사는 노동자들인데 이 임금이 우리가 과소비하고 충동 소비하고 과시 소비하고 모방 소비할 정도의 임금이 되냐 이런 건 거죠. 됩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저희가 이제 저임금이라 그러면은 악성 댓글 되게 많이 달려요. 악성 댓글. 니네가 어떻게 저임금이냐 뭐 이런 악성 댓글이 되게 많이 달리고 예전에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있었어요. 2018년도인가 19년도에 파업을 하는데 제가 조합원들 교육을 간 거예요. 교육을 가서 우리 파업 나오셔야 된다고 임금 인상 이제 투쟁이죠. 그랬더니 그 어떤 조합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임금이 얼마나 많이 올랐냐. 응? 우리가 이렇게 임금이 많이 올랐는데 임금 인상 투쟁 좀 그만하라고 파업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많이 오르셨어요? 제가 여쭤봤더니 그분은 이제 올해 여기 아마 계신 분들도 그런 분이 조리실무사님 중에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행정실무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뭐 20년 전에 언제는 무슨 뭐 70만 원, 뭐 60만 원, 그러다가 몇 년 있다 100만 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지금 이제 200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10대 14만 원까지 합해야 이제 뭐 200인데 그래서 이제 그냥 100만 원을 받다가 200이 됐으면 따블이 됐는데 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따블이 됐는데 뭐 임금 인상 투쟁을 그게 교육청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악성 댓글이 아니라 악성 댓글에는 그런 거 진짜 많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인데 우리 공무직 조합원인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때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70만 원으로 그러니까 100만 원으로 먹고 사는 거하고 200만 원으로 먹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먹고 사는 거는. 임금을 받아서 100만 원으로 먹고 살 만한 돈이 없고 그게 최저임금이었던 거고요. 그게 최저임금이니까 100만 원을 준 거예요. 교육청이 최저임금보다 조금도 더 안 줘요, 여러분들. 예, 조금도 더 안 주고 그렇다고 최저임금을 안 주는 거는 불법이에요. 근데 교육청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불법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최저임금이 100만 원이던 시절에 최저임금을 준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받은 거고 지금은 최저임금이 얼마냐면 190만 원대예요, 여러분. 지금은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최저. 정말 기분 나쁘지 않아요? 최저임금이 190만 원대라고요. 근데 우리가 1868000이라고 해요, 기본급이. 그런데 이게 더블이 올랐다라고 하면서 임금이 대폭 올랐기 때문에 임금 인상 투쟁은 안 해도 된다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최저임금을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하는 건 줄 아세요?
최저임금은 줘야 이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는다라는 선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거예요. 정부가 어떤 놈들인데, 사측이 어떤 놈들인데 최저임금을 높게 책정하겠어요. 그런 놈들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되게 순진한 분들 되게 많아요. 최저임금을 정할 때는요, 이거라도 안 주면 내가 차라리 굶어 죽지 그 돈 받고는 안 한다. 노동자들이 스트라이크 파업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래도 일을 하게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하면 지들이 어떻게 기계를 돌릴 건데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줘야 노동자들이 일을 하겠구나라고 최저로 정하는 게 최저임금이에요. 그게 190만 원대라니까요, 지금. 그 예전에 최저임금이 100만 원일 때 100만 원 받으신 거고요. 지금 최저임금이 190만 원일 때 200만 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최저임금 받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지요? 제 단점이에요. 뭘 말하다가 까먹었어. 그랬는데 그러면 그때도 최저임금이 100만 원이었으니까 100만 원으로 그냥 먹고 사신 거고요. 지금도 최저임금이 200만 원이니까 200만 원으로 그냥 먹고 사는 것밖에 못해요. 그런데 진짜 멋있는 선글라스라도 하나 사고 해외여행이라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해외로 정말 태국이라도 푸켓이라도 갔다 오고 네일 아트라도 받아서 손톱 손질이라도 하고 옷이라도 그래도 가끔 가다가 백화점에서 50만 원 원피스, 50만 원짜리 원피스라도 한 벌 사 입고 이럴 수 있는 임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최저임금은.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이런 과소비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 임금 노동자들은. 더군다나 우리 비정규직 임금 노동자들은. 그런데 과소비를 하는 거예요. 왜? 강제로 하는 거죠. 광고가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내가 그런 옷을 입지 않고 가방을 들지 않으면 나는 무시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다 묘사가 돼요. 광고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심지어는 코미디 프로에서도 그렇게 묘사가 되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후줄근하게 옷을 입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 노동자 묘사되지 않는 사람들은 멋지게 옷을 입고 있고, 아주 화려하죠. 그렇게 딱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를 과소비를 하게 되고 제가 전에 다니던 직장에 저랑 같이 일하던 애가 요따만한 무슨 샤넬 가방을 하나 들고 온 거예요. 진짜 코딱지만해. 아이 진짜 요만한 걸 들고 와서 이렇게 메고 왔어요. 그랬더니 얼마야 그런 거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 안 해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얼만데 얼마 안 해서 얼만데 그랬더니 에이 이런 거는 150만 원밖에 안 해요 이러더라고. 그때 그 가시나가 임금 200이었어요.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200이었다고 임금이 200이었는데 150만 원짜리 요만한 가방을 그것도 무슨 여주 아울렛 가서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주 아울렛을 가서 그거를 200만 원 월급을 받아서 150만 원을 주고 가방을 사는 거죠. 그러면 내 걔한테 문제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왜 남들은 다 드는 가방 나는 왜 못 들어요? 그 문제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예, 그런 건 거죠. 그래서 이 소비가 우리가 이렇게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과소비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도 예, 우리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소비자로서 여러분들 뭐 글쎄 아직도 뭐 콩나물 저는 우리 옛날에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있잖아요. 뭐 콩나물 얼마치를 뭐 깎고 뭐 우리 엄마들이 뭐 시장 가가지고 뭐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살림하고 사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정년퇴직 하시면 그냥 막 쓰세요. 아유. 자, 네. 어디서 보셨어요? 자, 음소거하고 대답하실 분은 대답하세요. 어디서 보셨어요? 지금 요거 제가 지금 보이세요? 하면 무슨 집이네, 그쵸? 무슨 집이에요? 음소거하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 이경희 선생님인데 음소거를 해야 돼. 이경희 선생님 거기 보면 음소거 해제를 해야 돼. 막 얘기하고 계시네 지금. 음소거 해제 못 하시죠? 안 하실 거죠? 자, 다 아시죠? 그러면 자, 이 집이 어느 집인지 안다. 이분 이거 해주세요. 아, 이거 어디서 본 집이다. 이거 해주세요. 어디서 본 집 맞아요? 네? 영화에서 봤어요. 영화. 어느 영화에서 보셨어요? 아, 우리 이윤우 선생님. 잠깐만. 재작년에 유행했던 영화인데. 기생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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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딩동댕. 기생충 맞아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음소거 하시고 해제하시고 대답하시면 돼요. 대답하시고 나서는 다시 음소거 누르시면 돼요. 우리 이윤우 선생님, 한지숙 선생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맞아요. 기생충이에요. 기생충에 나온 두 집이에요. 그쵸? 네, 위에는 송강호가 살던 집이에요. 아래는 누구 집이에요?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 누구더라? 조여정인데 부인은 조여정인데 남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나. 네, 조여정네 집이에요. 그쵸? 여기 저기 누구야? 송강호네 아들 딸들이 그 밑에 과외로 들어가면서 이제 벌어지는 사건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성 기생충이고 아카데미까지 가서 상을 받은 영화입니다. 우리 조혜경 선생님도 운전하시면서 들어오셨네. 아이고야. 위험하시게. 조혜경 선생님 안전운전하면서 들으세요. 대비되죠? 완전 비교되죠? 집 두 개가. 이성균네 집. 이성균. 맞습니다. 이성균네 집입니다. 저 위에 저는 저 위에 집 물론 밑에 집도 저런 집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TV에서만 봤고 그 위에 집도 저는 직접 본 적이 없어서 이 영화를 볼 때 저 송강호네 집을 보면서 정말 저런 집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 놨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있대요. 저 감독이 봉준호 감독이잖아요. 봉준호 감독이 저 집을 실제로 보고 저렇게 똑같이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화장실을 저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아랫집은 뭐 찾아가기도 힘들죠, 서로. 네, 어떻게 어디를 갈 수도 없어. 어저께 제가 새로 드라마 시작하는 거를 하나 봤어요. 뭐 드라마 제목은 까먹었고요. 우리 한지숙 선생님 음소거 한 번만 해주세요. 예. 누르시면 돼요. 음소거 그냥 누르시면은 다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저께 드라마를 봤는데 무슨 새로 시작하는 드라마였는데 집 대문이라 그러나? 대문에서 이 사람이 머무는 방까지 무슨 차를 타고 가고 우리 골프장 가면은 타는 그 차 있잖아요. 지게차 같은 미니 버스 같이 요만한 거 그거를 타고 집 안에서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집은 사는 곳이지 사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그쵸? 집은 정말 우리가 사는 곳이고 주거라고 하잖아요. 주거라고 하는데 이 주거라고 하는 사는 주택이 지금은 뭐로 변질을 했냐면 투자 뭐 이런 거로 변질했다거나 아니면 이것도 과소비하고 연결되는 건데 과시용 내가 이런 집에서 산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과시용으로 막 전락을 한 거죠. 집은 그냥 살고 내가 낮에 힘들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다리 뻗고 눕는 곳인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뭐 얼마짜리를 사가지고 뭐 붙인다고 하잖아요. 뭘 붙여가지고 뭐 팔고 뭐 딱지가 또 저는 정말 그런 거 전혀 모르는데 그런 개념으로 전락을 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주택 문제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너무 심각하고 뭐 요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저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민주당 정부가 물러나고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이 들어서게 된 게 요 주택이라고 봅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 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너무 많이 붙였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집이 두 채이거나 뭐 이렇게 세금을 많이 폭탄을 맞은 사람들은 다 윤석열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웃긴 얘기예요, 진짜. 그래서 그 전라도는 거의 다 국민의힘이 아니잖아요. 근데 전라도에 유일하게 어떤 지역에, 전북의 어떤 지역에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이 된 데가 있대요. 딱 한 명, 전라도에.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동네가 그 지역에서 제일 부자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이 주택에 붙이는 세금 문제 이게 이제 가장 표를 가르는데 영향을 끼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죠. 이게 집은 그냥 살면 되는데 살면 되는 게 아니라 팔고 사고 할 때 그 사는 곳으로 완전히 변질이 돼버려서 심각한 주택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주택의 노예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면. 집의 노예인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이제 2천만 원짜리 그 아주 2천만 원짜리 전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 2천이면 진짜 그 집이 오죽했을까 생각이 나시죠. 예, 전세가 2천짜리면 정말 그 집이 얼마나 별로 안 좋았겠어요. 예, 저 안 좋은 집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천짜리 전세에서 시작을 해서 진짜 겨우 정말 어떻게 수원으로 이사 오게 됐는데 수원에 정말 제일 그 뭐 평수도 크지 않고 제일 이제 제일 작진 않지만 어쨌든 작은 아파트를 겨우 이제 장만을 해가지고 이사를 왔거든요. 10몇 년 전에 이제 이사를 왔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 집에 아직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아직도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혼하고는 집이 딱 두 번이었던 거죠. 저는 2천만 원의 전세에서 이제 아파트 조그만 거를 이제 사고 오면서 그게 한 번 옮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집에서 아이가 이제 25살이 됐는데 우리 아이가 그 애가 요만할 때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그 아파트로 25살이 되는 동안에 그 집에 그냥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라인이 이제 아파트가 적으니까 얼마나 애들이 많았겠어요. 적은 평수는 원래 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라인에 정말 애들이 바글바글바글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애가 하나도 없어, 애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나간 거죠, 다. 예, 이런 오래된 아파트에는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오래된 아파트에는 저희처럼 아파트를 이사를 가지 못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나 다른 데로 못 옮기는 돈이 없어서 못 옮기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아파트 라인을 이제 다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연세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좀 큰 집에서 살다가 자식들 결혼시키면서 집 사주고 뭐하고 자기네는 줄여서 온 거죠. 노부부가.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 그 라인에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결혼을 해서 이제 작은 집에 살다가 그냥 둘이 벌어가지고 죽어라고 둘이 벌어가지고 조금 이제 좋은 데로 조금 큰 데로 옮겼다가 그래도 그것도 남들이 보니까 또 막 40몇 평짜리 또 이사를 가는 거야. 그게 또 너무 부럽지 않겠어요? 그럼 또 글로 옮기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냥 끝나는 거죠. 네, 그냥 종 치는 거죠. 그리고 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차도 처음에는 모닝 타다가 마티즈 타다가 조금 더 아반떼 타다가 더 키우고 싶죠. 요즘에는 길거리 한번 가보세요. 세대의 하나가 뭐예요? 벤츠예요. 예전에는 벤츠 구경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 더군다나 수원에서 강남 나가지 않으면 지금은 이렇게 차가 세 대가 서 있으면 그 중에 하나는 벤츠일 정도로 예, 그냥 평생 살면서 그렇게 쫓다가 큰 집을 쫓다가 큰 차를 쫓다가 돈을 쫓다가 근데 그게 우리 잘못이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의 핵심은 절대로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 잘못이고 우리는 그거에 굉장히 익숙해져서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고 배우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힘들게 살고 계시는 거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힘드시죠? 이렇게 좀 힘드시면 누우셔요. 누우셔도 되고 뭐. 예. 누우셔도 되고 좀 이렇게 하시고. 예. 어떻게 우리 박수 한번 쳐볼까요? 예, 요거 하기 전에 박수 박수를 치는데 음소거 해제하실 수 있는 분은 음소거 해제하신 다음에 다 같이 박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제하실 수 있는 분은 해제하세요. 그 밑에 누르시면 됩니다. 자, 박수 5번을 치시는데 그냥 이렇게 치지 마시고 짝짝짝짝짝 이렇게 치겠습니다. 자, 음소거 해제하실 수 있는 분 해제하세요. 자, 시작. 짝짝짝짝짝. 이 역시 배면이 아니라 딱딱 맞지는 않네요. 그쵸? 예. 네. 한 번만 더 쳐보겠습니다. 시작. 짝짝짝짝짝. 치던지 말던지 나는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들 제가 이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하신 분들 이름 불러볼 테니까 우리 신나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 이필자 선생님. 네. 이영애 선생님. 네. 여선혜 선생님. 네. 서경혜 선생님. 네. 네, 우리 조혜경 선생님. 나는 네. 오연수 아니다. 김연수 선생님. 화장실 가셨나 보다. 우리 고연수 선생님. 화면 안 나오니까 화면이 안 나와도 소리를 이게 해제를 하셔가지고 아닌가? 해제 안 하셨나? 옆에 화면은 안 보인다. 윤숙진 선생님. 네. 얼굴은 왜 안 보여주시는 거요? 땀나서요. 뭐해서? 땀나서. 땀나서. 에이, 그러시구나. 자,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볼까요? 아이고, 노영숙 선생님 어디 가셨나 보다. 이경희 선생님. 네. 얼굴 보여요. 네. 우리 조혜경 선생님. 네, 소리가 잘 안 들리긴 하는데, 예, 계시다는 거 알았고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양명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집에서 아주 시원하게 입으셨네요. 날이 덥지요? 네. 맞아요. 날이 너무 더워요. 네. 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이상옥 선생님. 우리 이상옥 선생님은 어떻게 옷이 또 이렇게 귀여워요. 무슨 옷인가? 베개 뭐예요? 인형이에요. 아니 좀 저렇게 낼 거예요. 네네. 이상호가. 자, 우리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이렇게 애써서 듣고 계시는데 만약에 교육을 안 들은 거로 처리되면 진짜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점심시간 전 11시 한 반쯤에 한 40, 마지막으로 다시 체크할 거니까 예, 여기 잘 켜놓고 계시면 되고 뭐 얼굴 보여주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안 보여주셔도 돼요. 자, 우리 다 아유 너무너무 미인이십니다 다들. 예. 이렇게 만나서 얼굴 보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서로 만났어야 되는데 너무 아까워요. 안타깝고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그치요? 선생님들 그러면 지금 퇴직 휴가 중이세요? 네. 퇴직 휴가 들어가셨어요? 네. 잘 들어가셨어요? 퇴직 휴가? 예. 뭐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교육 때문에 다른 데 못 가신 거예요? 네. 아이고야. 우리 김춘희 선생님은 딱 보니까 아닌가? 자택이세요?
집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네. 입 모양 보고 제가 알았어요. 음소거는 안 하셨지만, 제 해제는 안 하셨지만, 근데 이 천장을 보니까 우리 막 놀러 가서 그 펜션 천장이어가지고, 이거 지금 놀러 가서 이것도 교육 들어오셨나. 놀지도 못하시고, 제가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쭤본 거예요. 네.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퇴직 휴가를 즐기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이거 퇴직 휴가가 좀 더 길어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합해가지고 20일밖에 안 돼가지고, 그쵸? 너무 짧죠? 네. 열받는 게 뭔지 아냐고. 공무원은 6개월이에요. 진짜 2달이 아니라? 진짜. 네, 6개월. 그딴 것까지 차별을 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비정규직 차별을 이런 것까지 차별을 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니까 진짜. 6개월에 6개월. 그런데 우리는 물론 6개월을 다 임금 준다 그랬다. 그리고 거기는 퇴직 휴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장기 재직 휴가라는 것도 있어요. 공무원들은. 그래서 무슨 10년 이상 재직했으면 며칠, 20년 이상 재직했으면 며칠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장기 재직 휴가도 없고 그나마 전 선생님들이 퇴직하기 전에 2017년도에 우리가 선생님들은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저는 이제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2017년도에 근속수당이 타결이 됐어요. 물론 그 전에 장기 근속 가산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 몇 년 일하면 얼마, 몇 년 일하면 얼마, 그거 생각나시죠? 그때부터 다니셨던 분들은. 근데 그거 말고 1년에 얼마, 이게 이제 근속수당인데 1년을 일을 하면 자동으로 35,000원씩 올라가고 3만 원, 지금 38,000원인가? 올라가는 게 이제 근속수당이잖아요. 그게 타결이 된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퇴직하기 전에 이게 타결이 된 거는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쳐요. 퇴직금에.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따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나? 이따 오후에 한번 말씀드릴까요? 혹시라도 저기 하실까 봐. 뭐 제대로 회사에서 알아서는 학교에서 알아서는 주겠지만 그래도 혹시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오후에도 한 번 더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던 거 지금은 하던 거 하고 퇴직금이랑 연차휴가랑 요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따가 한번 다시 더 말씀드릴게요. 아직 그래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우리 사회 모습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사회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 일단 처음에 일터에 우리 이제 직장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직장에 있는 성차별, 비정규직 차별, 저임금, 그 다음에 안전하지 못하고 일하다가 죽고 다치고 안전하지 못한 이런 일터의 모습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의 모습에서 소비문화, 광고라든지 언론인의 영향으로 소비문화가 잘못된 소비문화로 우리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주택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주택 문제는 정말 너무 심각해요. 그쵸?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이제 계신 분들도 자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택이 다 난 우리 집 보여주기 싫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얼굴 안 보여주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저도 우리 집에서 하면 너무 집이 너무 막 좁은 데에다가 너무 짐은 많아가지고 온라인 회의나 온라인 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틀으면 내 얼굴 뒤에 뭐가 보여야 되잖아요. 보일 거 아니에요. 쬐끔이라도. 그게 싫어가지고 저도 이제 막 얼굴 안 보여주고 화면 안 켜고 할 때도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 문제가 되게 심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교육 문제예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지금 또 이제 동그라미 할게요. 공부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세요? 전부는 아니죠. 뭐, 그쵸? 전부는 아니에요. 물론 전부는 아니고 성적이 예전에 뭐가 있었는데 영화 제목이 있었는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쵸? 당연히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성적은
내가 어떤 대학을 가느냐, 어떤 직장을 가느냐 이런 거를 판가름하는 거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를 판가름할 수가 없어요. 행복의 기준은 직장, 뭐 직장이 어디냐, 돈이 많냐 적냐 이런 거로 행복하거나 행복하지 않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물론 확률적으로는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직장이 좋은 사람이 확률적으로는 더 행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건 맞아요? 그건 제 얘기가 맞나요? 확률적으로는. 전부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제 이효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가수 이효리를 이제 되게 좋아하는데 가수 이효리가 그 효린의 민박이라는 프로를 했었어요. 보셨어요? 보신 분도 있을 거고 그 민박 자기 집에서 민박 그 운영을 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저는 거기서 이효리 남편을 처음 본 거예요. 저도 물론 이효리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이효리는 TV에 나와서 노래 부르고 이런 걸 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남편은 처음 봤는데 이효리 남편은 처음 봤는데 거기서 걔네들이 효린의 민박에서 막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 남편이 너무 괜찮잖아요, 사람이. 정말 이효리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생전 화도 안 내고 뭐 음식 같은 것도 다 하고 부부싸움도 없고 너무 행복하게 잘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효리 남편 같은 사람을 우리 딸도 만났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 우리 딸이 25이라 그랬잖아요. 그때는 이제 25이 아니었지. 우리 딸도 이상순 같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랬는데 저는 이미 텄잖아요. 이상순 같은 남편을 만나는 거 이미 텄으니 에휴, 우리 애래도 이상순 같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효리가 어느 날 라디오스타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도 만약에 이상순이 직장 다니는 사람이고 그 직장도 힘들게 일하는 직장이고 이렇게 뭐 돈도 못 벌고 이런 돈도 잘 못 번 이런 직장인이었으면 자기도 바가지를 긁었을 거고 응? 자기네가 그렇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안정되게 살 수 없었을 거다. 부부관계도 안 좋아졌을 거다. 그리고 이상순이 그렇게 다 내 얘기를 들어줬겠냐. 자기가 힘들게 나가서 일하고 왔었으면 아무것도 힘들게 일하는 거 없이 하루 종일 기타 치고 강아지랑 놀고 돈 많고 부인이 돈 많고 있는 돈 그냥 저축해 놓은 돈 그 통장에 있는 돈 뺐으면 되는 거예요. 그 집은 이효리네 집은. 그리고 이효리네는 건물이 이제 몇 채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걔네가 돈을 별로 많이 안 벌고 그거를 썼어. 그럼 건물 하나 판대요. 그 다음에 또 집이 또 몇 채래. 그 집 하나 팔고 그래도 그걸로 또 해외여행 갔다 오고 그렇게 지금 결혼한 지 한 10년 되는데 그렇게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행복하겠냐고요. 근데 안 행복할 리가 있겠냐고요. 뭐 그런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하더라니까 이효리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도 이상순 같은 남편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접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는 이효리가 아니거든요. 이효리는 돈이 많잖아요. 이효리는 돈이 많은데 우리 애는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럼 우리 애랑 결혼하는 남자는 죽어라고 나가서 일해야 되는 남자가랑 결혼을 할 텐데 어떻게 이상순이 되겠어요, 그 남자가. 절대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가 내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그래서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를 판가름하진 않아요. 판가름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해. 예를 들면 유치원부터 엄마들이 사립 유치원, 무슨 영어 유치원 보낸다고 막 천막천 여기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네. 우리 올케는 천막 치고 유치원 앞에서 밤샜어요. 우리 아이 그 애는 24살인데 지금 우리 조카는 24살인데 걔 좋은 유치원 보낸다고 1박 2일로 접수하는 전날 거기서 이제 천막 쳐놓고 밤을 새가지고 그 유치원 접수를 시켰었는데 그것도 무슨 강남에 있는 그런 유치원도 아니에요. 수원에 있는 유치원이었는데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또 좋은 데 보낸다고 뭐 막 전학을 다니고 아니 저기 뭐야 이사를 가고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뭐 특목고를 보내고 외고를 보내고 뭐 좋은 대학을 서울에 있는 무슨 거기 써 있죠? 스카이 SKY 무슨 SKY 스카이가 뭐 하늘이 아니에요. 스카이가 하늘이 아니라 서울대 고려대 연대를 스카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서성한이라고 써 있죠? 뭔 말인가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저는 서성한. 서씨인 줄 알았어요. 서씨.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대학의 서열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카이를 가느냐 서성한을 가느냐 중경 외시를 가느냐에 따라서 내 등급이 달라지는 그런 사회인 거죠. 진짜 대단히 잘못된 사회인 거죠. 대단히 잘못된 사회인데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어떻게 우리 홍현수 선생님 점심 준비하신다. 아이고야. 이렇게 교육을 받으셨더라도 또 점심 준비하셔야 되고 식구들 점심 준비하시는구나. 식구들이 집에 계신가 보다. 그래서 교육 자체가 아이들의 인성을 올바르게 하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근무하셨으니까 학교라는 게 뭐예요? 학교라는 게 그런 게 학교예요. 학교가 좋은 대학 가게 만드는 게 그게 학교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 초중고에 다 계시는 분들이겠지만 학교는 가정 교육으로만 되지 않는 게 반드시 있어요. 교육은 가정 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 교육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학교에서 하기 위해서 교육 활동을 하는 게 학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의 내용이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아이들이 앞으로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인성을 가지고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주체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를 알려주는 게 학교예요. 그게 원래 학교의 모습인 거죠. 물론 지식도 알려주죠, 당연히. 지식을 알려주죠. 지식을 알려주는 게 학교이죠. 근데 만약에 지식만 알려주는 게 학교라면 학교를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 가면 되는 거예요? 지식만 알려주는 게 학교라면? 학원 가면 되는 거죠. 당연히 학교를 왜 다녀요? 학원 가면 되지. 학원에서 다 알려주는데. 그리고 뭐하러 힘들게 학원까지 가요. 그냥 집에서 참고서 사다가 읽으시면 되는 거지.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식을 알려주는 기능만 있는 게 절대로 학교가 아니다. 어떻게 사람끼리 협력해야 되는지, 어떻게 인간이 인간과 함께 이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협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그게 바로 학교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해요, 학교는. 그렇지 않으면 애들 뭐하러 부르냐고요. 집에서 공부하게 하지. 그렇지 않고 근데 지금의 학교는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녔던 우리의 직장인, 우리의 학교는 어떠한 모습이냐면 아이들에게 지식만 주입해서 그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게 만드는 학교가 지금의 기능의 전부예요. 차라리 그러면 나아요. 차라리 이것만 있으면 나아요. 학교가. 그냥 애들 좋은 대학 보내는 그것만 하자. 차라리 그러면 낫다니까요. 근데 심지어 학교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지금은 학교가 추락했냐면 학교가 공부를 잘하는 애들만 케어하는 대로 바뀌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는 흥덕고를 나왔어요. 여기 용인에서 들어오신 선생님도 계시죠. 용인에는 흥덕고를 나왔는데 흥덕고가 특성화고예요. 특성화고가 또 까먹었네요. 근데 이 학교는 지금은 변질됐어요. 이 학교도. 근데 이 학교는 어떤 학교냐면 공부를 잘하던 공부를 못하던 그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갖는 학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공동체 프로그램 뭐 이런 거를 추구하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애가 들어갔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일부러 그 학교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를 가서 거기서 이제 3년을 공부를 하고 이제 대학을 갔는데 우리 아이랑 똑같이 이제 고등학교를 간 애가 있어. 용인에 있는 고등학교를 간 애가 있는데 이 아이는 중학교 이제 그 딱 입학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30명인가를 부르더래요, 학교에서. 30명인가를. 근데 얘가 그 전체 학교가 만약에 500명이었으면 그 중에 30등 안에 들은 거죠, 이 아이가. 그래서 이제 30명 안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30명을 학교에서 불러가지고 갔대요. 어디서 누가 불렀대? 부장이 불렀대. 불러가지고 갔더니 30명을 딱 앉혀놓고서 30명만 이용하는 도서실이 있는 거예요, 학교 안에. 그 고등학교였는데 원래 학교 안에 도서관이 있잖아요. 도서관이 있는데 얘네들의 그 도서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칸막이 같은 거 이렇게 있는. 그래서 거기에 다 이름이 써 있는 거죠. 30명의 이름이. 그래서 걔네들 자기 자리를 다 주더래요. 30명에 대한 자리를 주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한테 꿈을 써내라고 하더래요. 구체적으로. 아, 꿈이 아니지. 꿈도 아니지. 그 무슨 대학 무슨 과를 써내라고 하더래요. 고1 때 입학을 딱 했는데 써내라고 하더래.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써냈대요. 근데 얘가 뭐를 써냈냐면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써낸 거예요. 자기는 거기가 가고 싶다. 얘 우리 내 아는 애예요. 우리 애랑 동갑인데. 그래서 중앙대 문헌정보학과를 다 써냈더니 3년을 고1, 2, 3, 3년을 중앙대 문헌정보학과를 가기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얘한테 세팅해서 진행을 하더래요. 그 30명한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어떤 애는 서울대 의대를 써냈을 거고, 뭐 어떤 애는 무슨 사학과를 써냈어, 어떤 애는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써냈, 뭐 이렇게 써냈을 거 아니에요? 전자공학과를 써내. 그래서 고 문헌정보학과라고 써낸 얘에 맞춰서 그 활동을 얘한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만들었겠어요? 학생 기록부를 빵빵하게 만들어준 거죠. 3년 동안 그거를 다 학교에서 그냥 아예 만들어준 거예요. 이 30명한테. 그래서 얘가 중앙대 문헌정보학과를 한 방에 갔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정말 기도 안 차더라고요. 야, 학교는 이제 죽었다. 학교는 나는 이제 정말 차라리 학교가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시켜가지고 지식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대학을 갈 수 있게끔 한다. 그럼 차라리 낫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학교가 그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네. 공부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 특히 고등학교가 그래요. 대학을 갈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을 따로 관리를 합니다. 이게 학교입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사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 여기 계신 분들이 부모님들이고 저도 부모인데 우리들도 그렇게 안 나가게 생겼냐고요. 아이한테 대학 가야지,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공부해야지, 학원 알아봐야지. 이렇게 이제 우리도 서로 돼요. 그래서 뭐 어떻게 붙이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애하고는 상종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끼리만 이렇게. 서로 공부를 잘하는 애들끼리만 친구가 되는 거고요. 서로 그렇게 관리를 따로 해주니까 학교에서도. 그냥 나는 얘하고 레벨이 맞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또 못하는 애들끼리 다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는 날라리가 아니었는데 날라리 소위 우리 그때 옛날에 날라리라 그랬잖아요. 날라리랑 친하게 지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완전 모범생이었는데 저는 그냥 친구로 친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너 왜 걔랑 다니냐 그러더라고요. 너 물들으려고.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도 제가 그런 얘기 들었다니까요. 너는 안 어울려 걔하고 걔네들하고. 왜 걔네들하고 어울리지 마. 너는 왜 모범생이 날라리하고 어울리냐 이러더라고요. 그런 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모습이에요. 교사들도. 그러니 학교를 다닐 때부터 이렇게 차별을 받던 아이들이 대학을 가서도 대학도 이제 차별로 들어가는 거죠. 스카이 무슨 서성한 어쩌고저쩌고 들어가는 애들이 있는 거고 지방에 그냥 등록금만 내면 돈만 주면 들어가는 대학을 들어가는 애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학교 안에서도 또 차별을 받고 사회 또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비정규직이 돼.
아주 뭐 스카이를 가가지고 정말 뭐 아주 집안도 뭐 부자고 돈도 많고 정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은. 그 아이들은 또 좋은 직장을 들어가겠죠. 그 정규직이 되겠죠. 그러면 또 사회에 나와서 비정규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비정규직이 된 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했느냐? 했어요. 왜 공부를 안 해요? 예. 하죠, 당연히. 우리 애도 했어요. 그렇게 맞춤해 주진 않았지만 우리 애도 공부했거든요. 열심히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애들하고 내가 진짜 맨땅에 헤딩하는 그냥 우리 부모들 그냥 잘 모르는 우리 부모들 그냥 돈만 학원비만 대주는 우리 부모들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우리 애들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같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결과가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는 정해져 있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결국은 또 비정규직이 되는 거야. 우리 아이들은. 비정규직이 돼서 또 정규직과 차별받고 정규직은 퇴직후가 6개월인데 우리는 20일밖에 안 되는 그런 차별을 받고 병가가 60일인데 우리는 저희 조카가 아니구나. 사촌 동생이구나. 쿠팡을 다니거든요. 지금 쿠팡 맨날 뉴스에 나오죠. 다 비정규직이에요. 쿠팡. 정규직 몇 명 안 돼요. 쿠팡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비정규직인데 언제든지 자르려고 비정규직을 하는데 얘도 지금 비정규직으로 거길 들어갔거든요. 그 무슨 작업하는 작업장에 온도계를 이렇게 놓잖아요. 38도래요. 그 작업장의 온도가. 그런데 절대 에어컨 설치 안 해준대요. 근데 정규직들이 일하는 그 작업장에는 에어컨 빵빵하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근데 우리 쿠팡에 들어간 그 아이도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라 그래서 공부하고 공부 하나만 안 된다면서 걔도 공부했어요. 공부하고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직장 다니다가 대학은 안 갔어요. 자기가 안 간다 그래가지고. 그 결혼해가지고 애 둘을 낳는데 지금 40이 다 돼가지고 뭐라도 해볼까 하고 일자리를 찾아봤더니 쿠팡 같은 데밖에는 자기를 뽑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열악한 데 말고. 에어컨도 안 틀어준 이런 데 말고는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쿠팡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렇게 병가가 어딨어요. 그래도 여기 학교는 좋은 거예요. 병가 있었죠. 근데 그 병가가 교육청이 우리한테 해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계시더만. 퇴직하는 마당이지만 바로 잡아줄게요. 병가 절대로 교육청이 해준 거 아니에요. 누가 따낸 거예요? 노동조합이 따낸 거예요. 조합원들이 따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조합에 가입해서 몇 년 동안 고생하셨던 저희 조합이 지금 12년 됐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따낸 거예요. 그 병가, 그나마 그 병가도. 근데 그 쿠팡 병가 하루도 없어요. 무조건 깐대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 지금 말하는 그 조카가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격리를 7일을 했는데 7일 다 깠어요. 그리고 그날 월급을 받았는데 100만 원도 안 들어왔대요. 왜냐하면 격리를 7일을 했는데 그거 까였고 그 다음에 코로나 후유증으로 아파가지고 저걸 낸 거예요. 병가를 이제 또 며칠 못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100만 원도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급여가. 그 정말 안타까운 비정규직에 근데 어렸을 때부터 진짜 이게 너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거 어떻게든 뒤집어 엎어야 되지 않겠어요, 선생님들? 선생님들 정년퇴직 하셔도 선생님들은 하실 수 있어요. 이따가 더 얘기하겠지만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네. 자, 요거 사실 교육 얘기는 애들도 많이 키워놓으셨고 화면이 근데 너무 작죠? 맞아요? 화면이 너무 작아요? 잘 보이세요? 화면이? 안 보이시죠? 잘 보이세요? 화면. 예, 생명을 담보로 돈을 번다고? 이거 보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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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큰일 났어요, 여러분. 이제 진짜 큰일 났어요. 내가 요거에 근데 자료를 잘못 가져왔다. 요거는 애기 낳는 비용이에요.
아기 낳는 비용이 미국은 2천만 원. 예? 미국이 2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기 낳는 것만, 딴 게 아니고. 그냥 아기 낳아서 뭐 한 1박 2일로 입원을 한대요. 아기 낳을 때. 아기 낳을 때 1박 2일로 입원했을 때의 비용이 2천만 원이래요.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일본인가? 아니, 일본이 아닌데, 아니, 이게 어디지? 유럽인 것 같아. 그쵸? 유럽이겠죠? 국기가 많이 보고 국기인데 어딘지 모르겠네. 유럽인 것 같아요. 유럽인데 여기는 무료라고 딱 가운데 써 있네요. 그쵸? 무료예요. 예. 그리고 옆에가 대한민국이네요. 한국이네요. 여기는 얼마예요? 36만 원. 네, 왜 36만 원만 낼까요? 우리나라가 무슨 뭐 이 36만 원만 내고 나머지를 우리나라가 해주는 거는 아니고, 예, 의료보험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태어나면서부터 의료보험을 내시고 있어요. 지금 60년 동안. 아세요? 예, 의료보험은요. 직장 가면 내는 게 아니에요. 예, 태어나면서부터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보험은 왜 우리 직장 의료보험 말고 직장 의료보험은 우리가 이제 직장인이 내는 거지만 지역 의료보험은 가족 수에 따라서 의료보험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내는 게 의료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지 아기들도 아프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내서 의료보험을 평생 내면서, 예, 의료보험으로 의료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가운데 있는 유럽은 그러면 의료보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나라는. 의료보험으로 하는 안녕하세요. 네. 4명 안 왔어요? 두 사람 가야지 하는. 저 가운데 나라는 의료보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의료보험도 내는데요.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걷는 거죠. 세금을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이런 의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세금을 많이 걷지는 않고 의료보험으로 이런 의료 혜택을 주는 거고. 자, 윤석열 정부 의료를 민영화한다고 합니다. 민영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저 미국처럼 애 낳는 데만 2천만 원, 맹장이 터져서 가면 2천만 원, 맹장 배가 아파서 가면 맹장 수술 2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민이 아니지 뭐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간다거나 이렇게 이제 영주권 없이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몇 년 이렇게 뭐 1, 2년 가는 사람들 있어요. 2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중간에 아프면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병원을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끝나는 거지 뭐 아프면. 뭐 치과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고 정말 몇 천만 원 들고 치과도 이 하나 뽑는데도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사회의 이제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 건데 의료 쪽도 이제 정말 너무너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그 선생님들 요거는 진짜 관심 가지셔야 돼요. 의료 민영화 같은 경우는 진짜 관심 가지셔서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내야 되는 우리의 숙제이다. 근데 이거를 뭐 우리 노동조합만 힘을 합해서 막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이런 의료 민영화 같은 경우는 전체가 힘을 모아서 막아내야 된다. 뭐 이런 거고요. 자, 여기 이제 마지막인데, 요거는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정년퇴직을 하던 안 하던 사회의 성차별로 인해서, 사회의 성차별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너무 어려운 이제 상황에 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학교는 성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학교도 있어요. 학교도 있어서 지금은 많아졌는데 우리 그 행정실무사나 이 행정실이나 교무사들 있잖아요. 실무사들이 차법 때는 다 있죠. 누구 손님이 오더라도 뭐 학부모가 찾아오든 무슨 뭐 장학관이 찾아오든 뭐 누가 찾아오든 찾아와서 뭐 행정실장을 만나러 오든 교장을 만나러 오든 뭐를 만나러 오든 다 우리 여성
여성 실무사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실무사님이 그거를 한다는 거는 두 가지 차별이죠. 하나는 성차별이고 하나는 비정규직 차별이죠. 우리 비정규직이 하라는 거죠. 실무사가 하라는 거예요. 비정규직이. 네, 이런 거는 공무원이나 교사가 안 하는 거죠. 아니면 교장이 직접 해야 되는데 교장이 직접 안 하면 자기네들이 하고 싶으면 교사가 하든지. 그쵸? 왜 교사가 안 하고 비정규직 행정실무사를 시키겠어요? 차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직장 내에서의 여성과 꼭 남성 여성은 아니에요. 직장 내에서의 성차별은 정말 심각해요. 왜 그러냐면 가정보다 더 심각해. 왜 그러냐면 직장은요. 지위 고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직위가 있는 거예요. 직장은 어느 직장이든 이게 이 고하가 있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있는 계급이 있죠. 한마디로 계급이 있죠. 계급이 있는데 직장이 이렇게 직위가 높고 낮은 상명하복이라 그래서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에서 복종한다. 이게 상명하복이잖아요. 이제 상명하복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노동조합이 생기고 나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개선이 되기는 했죠. 진짜 어마어마하게 투쟁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투쟁을 해서 엄청나게 개선이 되긴 했지만 아직도 그 계급의 질서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선생님들 들어보세요. 오죽하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게 생겼을까요? 계급이 있으니까. 네.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게 생긴 지 몇 년 안 됐어요. 얼마나 직장 내 괴롭힘이 많으면 세상에 이런 법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보다 아주 먼 옛날에 생긴 법이 있어요. 성차별 금지법이 있어요. 아예 얼마나 성차별이 많으면 금지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이름이 성차별 금지는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성차별 금지는 아니고 성희롱 예방 직장 내 성희롱 예방법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얼마나 직장에 성희롱이 많으면 그런 금지를 하는 법이 생겼고 얼마나 직장 내 성희롱이 많으면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교육을 사업주는 직장인들에게 의무로 시켜야 돼요. 만약에 직장 내 성희롱 법을 예방법을 사업주가 시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인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쳐야 돼요. 그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역으로 생각하면 되게 슬픈 일이죠. 정말 얼마나 많으면 그쵸? 얼마나 그런 게 많으면 그런 게 생겼고 얼마나 직장의 괴롭힘이 많으면 세상에 금지하라는 법이 생겼을까 싶을 정도인 거죠. 사례는 정말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군인이 또 죽었어요. 여군이. 몇 년 전에 여군이 자살을 했는데 요즘엔 자살이라고 표현 안 하죠. 극단적 선택이라고 그러죠. 자살을 했는데 그 같은 부대에서 또 죽었어요. 같은 부대에서. 정말 심각해. 우리 사회의 성차별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또 얼마 전에 나온 사건은요. 여성 상급자가 남성 부하 직원을 성희롱해서 성폭력을 해서 문제가 돼서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에서는 직위가 높고 낮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안 됩니다.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잘리면 어떡해. 나는 이 임금을 받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사람인데 이거 내가 또 한마디 했다가 왜 이러십니까? 이거 한마디 했다가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들도 혹시 딸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딸들이 우리의 아들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렇게 차별을 받고 있다니까요. 이거는 지난번에 그 똥 먹은 조교수 얘기는 아세요? 제가 진짜 그때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그 조교수였는데 교수가 때리기도 하고 폭행도 하고 심지어는 똥을 먹이고 그랬는데 이 조교수가 그걸 먹었어요. 그걸 맞으면 맞는 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인터넷에 올렸나 하여튼 그래서 세상에 밝혀지게 돼서 그 교수는 구속이 됐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미쳤어? 왜 막고서 그 직장을 다녀? 다른 데 가면 되지. 어디를 가요? 갈 데가 어딨어요? 없어요, 갈 때. 그런 건 거죠. 자기는 그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게 무슨 굉장히 미술 계통이었는데 그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고등학교 때 너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갔고 그 대학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학생만 거기로 연결되는 그 교수가 운영하는 거였거든요. 연결되는 데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기 위해서 자기는 자기의 4년을 다 버렸는데 그걸 갔어요. 근데 그렇게 갑질을 하는 거죠. 그거는 갑질이라고 표현하기도 정말 범죄니까. 갑질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의 만행인데 그걸 견디는 거죠. 내가 지금 신입이니까 요거만 견디면 넘어가겠지. 요거만 견디면 좀 괜찮아지겠지. 내가 경력이 쌓이면 나 아닌 다른 신입이 들어오면 괜찮아지겠지. 뭐 이런 건 거죠. 그래서 참고 참다가 나중에 폭행이 너무 심해지니까 세상에 밝힌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뭐가 됐을까요? 실업자가 됐죠. 가장이었는데 애도 있고 결혼한 30대의 남자였어요. 근데 그냥 그걸 세상에 알린 대가로 이 사람은 실업자가 됐고 어디에도 아마 취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겠죠. 왜냐하면 다른 직장에서 이 사람을 안 받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차별을 받고 성희롱을 당해도 그걸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우리 직장인들은. 내가 여기서 참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자식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냥 노래방 가서 직장 상사가 엉덩이 한번 만져도 그냥 참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실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그래야 되냐는 거죠. 근데 또 안 그러면 또 어떡할 거냐는 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다들. 내가 삼성을 들어가기 위해서 삼성 같은 데 들어가서 정말 파티를 하실 거 아니에요? 자제분이 삼성을 들어가면. 세상에 그날처럼 기분 좋은 날이 어디 있겠어요? 살아오면서. 근데 우리 아이가 삼성에 들어가서 성희롱을 당하는 거라니까요. 그래도 너는 그냥 참고 삼성, 야, 이런 좋은 직장은 그냥 다녀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삶 전체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예,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럼 내가 어떻게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내 삶을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극복하거나 극복하지 못하거나 하는 그런 이제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이걸 극복하고 나아가느냐,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나는 그러면 이런 사회 속에서 그냥 이대로 살아갈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오후에 한번 고민